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7년이 되는 35살 여자입니다. 7년 동안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힘들어서 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과 비슷한 때나 제보다 2에서 3년 늦게 결혼한 동생들까지도 가졌지만 제 곁엔 그런 것이 없어요. 남편이랑 함께 돈을 쌓아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아이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음에도 남편이랑 모은 재산이 정말로 빈약합니다. 아직까지 아이도 없고 남편이 혼자 외벌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와 남편의 수입을 합하면 세금 모두 제하고 한 달에 6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사치품에 돈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평균 이상 아끼며 외식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약하여 두 사람의 수입의 반 이상을 매달 적금에 넣고 있습니다. 남편은 거의 병적으로 절약하는 사람으로 별명이 자린고비, 스크루지, 짠돌이인데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아꾸며 왜 우리 부부는 무엇도 모으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처음에 신혼집으로 얻은 작고 낡은 빌라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비싼 차를 샀거나 도박이나 술 마시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히려 가계부를 직접 작성하며 매달 용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부터 돈을 낭비하지 않고 모아왔습니다. 10만 원으로 버티는 짠돌이입니다. 우리 부부의 한 달 식비와 생필품 비용을 포함한 기본 생활비는 보통 40만 원 내외로 처리되며 용돈 10만 원, 통신비, 교통비, 공과금을 모두 합쳐도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결혼하고서도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전혀 없을까요? 문제는 생계력이 부족한 시댁 가족들의 커다란 사고에 대해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계속해서 도와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댁 가족들은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고를 자주 일으키고 이를 제 남편에게 해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7년이 다 되어가는데 적금 통장을 해약한 횟수만 다 합쳐도 한 손으로 셀 수가 없어요. 진짜 이제는 남편 입에서 시댁 이야기가 나오고 징징대는 소리를 할 때마다 지긋지긋하고 머리가 아파서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일단 저희 시댁 사정이 딱한 건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 오기도 전부터 투병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작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온 식구들이 정말 힘들어했었어요. 저도 그런 상황 다 알면서 결혼했고 사실 저희가 시부모를 도와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미리 다 인지하고 있었죠.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남편이랑 결혼 결심했을 때 제 나이가 27이었고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고 젊은 혈기에 자신이 있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던 고난과 역경을 모두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몇 년 동안 몸에 좋다는 약을 찾아서 드시게 하고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고 하면 시도해보곤 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수술과 약물 치료로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전국 8도에 잘 알려진 한의원을 찾아보면서 침을 맞고 약을 복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셨어요. 그러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져서 비싼 약을 사와서 마시게 하고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요구하며 우리에게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난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결코 안 된다고 가라앉혔고 남편은 자식된 도리로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행으로 뛰어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붙어있던 적금을 깨고 3천만 원을 신바람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나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시모는 완전히 뒤죽박죽인 상태였고 그렇게 한푼에 벌벌 떨던 남편은 아버지를 위해 돈을 고민 없이 써버렸다고 해요. 당연히 그런 것이 전혀 효과가 없었고 제 기억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돈만 5천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모든 일이 끝났는데 나는 이 시점에서 끝내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남편과 함께 돈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고 부부 공동예금을 깨버리고 남편이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지 않았어요. 결혼 1년 차 때
동갑인 남동생이 친구들과 바다로 놀러 가기 위해 렌터카를 빌려다가 속초에서 새벽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냈어요. 그때 음주운전 벌금과 차 수리비, 합의금을 모두 더하면 2,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시부모님은 전혀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이고 결국 그것도 남편이 대신 지불했습니다. 적금을 깨서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바다에 가실 때 도와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싹 다 끌어내며 형이랑 형수에게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민 끝에 돈을 내줬지만 그 이후로는 손을 닫고 명절에는 햄이나 깡통 통조림은 물론 안부 전화조차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전부 시아버지가 병원에 가시거나 명절 때 집안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몇십만 원에서 1에서 200만 원씩 돈이 세심하게 소모되었습니다. 마침내 시동생이 음주운전 사고로 적금을 깼을 때까지 제가 어리석게도 가족이면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나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에 어머니 때문에 사이비 종교단체에 3천만 원을 전달했을 때 그때는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걱정하게 되었고 아까 말한 대로 공동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시댁에 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면 남편의 돈으로 해결하고 제 돈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제 돌아보니 그때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시댁 식구들 사고 칠 때마다 도움을 주느라 지내야 할 것 같아서 씁쓸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때 많은 돈을 가져다주고 정성을 쏟았더라면 시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을 주지 말라고 반대했던 나를 아직 욕하고 계시네요. 물론 시댁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함부로 헤더 컴포넌트 풀 이어 티켈 파일에 안 내려주요. 번씩 도와줄 수도 있겠죠. 저도 결혼하고 이 집안으로 시집온 뒤로 완전 시댁과 닮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사고치고 누가 봐도 이상한 곳에 수천만 원씩 가져다 주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그나마 남편이랑 제가 따로 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월급이라도 모으고 있는데 남편을 생각하면 여전히 답도 없습니다. 시아버님 사건은 100번 양보해서 남편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집안에서 가장 큰 문제와 골칫거리는 시동생입니다. 남편 말로는 애는 착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네 건달 양아치일 뿐이에요. 제게는 동갑인 35세 동안 직업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가 몇 달 후에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도록 권유하며 형수가 여윳돈이 있으면 오피스텔 투자를 해보라고 하네요. 1억이면 2채를 살 수 있다고 해요. 여윳돈은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없다고 대답해야만 했는데 이유는 모아놨던 금액도 도련님의 음주사고로 전부 소멸되어 막막함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중고 외제차를 팔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수중에 돈 100만 원도 없으면서 저희 부부의 연금 관리를 해주겠다며 연락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직업들의 공통점은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도 못하는데 양복을 잘 차려입고 외제차를 타며 뭔가 뻔뻔스러운 척만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이가 35인데 아직 하나도 철이 안 들고 몸만 커다란 애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저렇게 대충 끝까지 살아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올해 초에 시댁 동생이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하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라고 저도 너무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는 도련님보다 한참 어린 20대 중반의 아가씨였습니다.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겼다며 책임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네요. 변변한 직장도 없고 모아둔 돈도 당연히 없는데 무작정 결혼하겠다는 거죠. 제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현재 시댁 집안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인 우리 남편이 그 두 사람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그래 아이가 생겼으면 남자가 책임져야지. 너는 신혼집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놨어?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에게 그 말을 하자 옆에서 제가 괜히 오싹해지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동생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일단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작할 거고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분가해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댁에는 큰 방 하나와 시동생 혼자 쓰던 작은 방 하나, 그리고 딸랑 화장실 하나가 있는 15평짜리 빌라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 가족이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신혼집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 결혼을 조금 미루고 돈을 저축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를 가지나가 시라서 결혼을 미루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며 둘째 며느리가 복덩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결혼 전에 큰 선물을 가져와 우리 집으로 들어오니 좋은 기운이 들어올 것이라고 박수를 쳐주시며 웃으셨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에는 숟가락 하나 못 새겨 놓을 정도로 좋은 기억이었는데요. 해주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태평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동생의 시댁에서 합가를 하던 반지하 원룸을 구해서 살던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해도 이 상황이 너무 머리 아파서 저는 끼고 싶지 않았어요. 작년 봄부터 양복자 앞에 입고 분양사무소에서 상가와 지식센터를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한두 개라도 팔았는지 어쨌든지 결혼할 정도의 돈은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집도 못 구해서 임신한 아내와 함께 시어머니 집에서 산다고 하는데 무슨 결혼 준비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당신 이상한 생각은 아니시죠? 이번에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화를 내면서 사정을 부탁했어요. 작년 5월에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가신 아버님 자리를 대신해 제가 남편과 함께 어머님과 나갔어요. 상대방 집에서는 일단 딸이 임신했으니 결혼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의 시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셔서 작은 방이라도 따로 살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자신이 죄인이 된 것처럼 독려하시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 말씀이 맞다는 대답만 하고 있었어요. 동생이 1년 더 살면서 기반을 다진 후 자기가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독립할 수 있다고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더군요. 하나의 계약만 따내면 세네갈에서 벌어올 수 있는 임금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면 그동안 조금 벌어서 집이라도 사두지 그랬나 싶어요. 제 나이는 이제 35인데 정말 언제쯤 철이 들긴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도 여유가 많지 않아 보였고 스스로 집을 사주겠다든가 결혼할 때 무언가 보태주겠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고 서로 어색한 분위기에서 상견례가 끝났어요. 사정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결혼식은 올가을에 배가 불러오기 전에 하기로 했습니다. 막연한 마음을 갖고 각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속이 많이 상했는지 원래 술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밤늦도록 잠을 못 자고 혼자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상견례를 마치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늦게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집 거실에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남편과 어머님이 둘이서 무슨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 했는데 어머님은 눈물까지 흘리셨었고 제가 집에 들어오자 티슈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오실 거면 미리 말씀하시지요. 제가 좀 일찍 퇴근해서 식사라도 차려드렸을 텐데.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자기는 저녁을 이미 먹었다고 하시며 그냥 잠깐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린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얼굴 봤으니 나는 간다고 하시며 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도망치듯 나가셨어요. 대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길래 제가 오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피하시는지 남편을 붙들고 어머님께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을 때 남편도 눈치를 봐가며 대답을 못하고 자꾸 딴소리로 말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방금 무슨 말씀하셨느냐고 물었더니 당신, 설마 또 뭔가 해주려는 건 아니지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바보가 아닌데 예전부터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어요. 처음에 시동생이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왔을 때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이것도 시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니겠지,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하고 마지막으로 믿어보려고 했어요. 솔직히 가족끼리 힘들고 어려우면 돕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젠 깨달았습니다. 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아직 결혼했을 때 잠시 2년 정도만 사겠다고 예상했던 좁은 빌라에서 2번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6년이 넘게 살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왜 아직 아이가 없느냐면 저는 이 집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고 이 동네에는 마음 편히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도 없고 놀이터도 없어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제 친구들은 새로 생긴 신도시에서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한 채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길 건너편에 초등학교도 있어요. 저도 그런 곳이었다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서 가져다 준 돈만 있었다면 진작에 새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갔을 거예요. 가족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그런 사람들을 너무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시동생도 시어머님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조차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 상황이에요.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자기 동생이 안정된 직장도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최소한 전셋집은 구해줘야 한다며 애 낳고 같이 살겠냐고 말했어요. 방금 어머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머님 댁 그 집에서 애 낳고 같이 살겠냐고 라고 하셨대요. 결혼 후 새 출발하는 둘째네 부부를 어떻게든 번듯한 신혼집 구해서 해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우셨어요. 남편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말이지만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래서 뭐 어쩌라고요 할 줄 몰라요. 당신의 가정을 이렇게 꼬집었는데 왜 나에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남편의 말에 이어지리라고 제가 참고 살아온 지난 날이 떠올라 충동적으로 화가 나버렸어요. 남편은 내게 너무 힘들다는 표정을 짓고 이번에 한 번만 더 도와주라고 해서 이걸로도 5천 정도는 둘이 살만한 집을 구해줄 수 있다고 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일어나서 당신 5천만 원 있어? 그 정도 돈 있으면 우리 먼저 좀 이사 가자. 못 해주겠니?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과 나에게 미안한 감정도 없는 거니?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내 통장에 현재 1,500 정도 있는데 도와준다면 4천 정도는 모을 수 있겠지. 아니면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을 살펴봐야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전에 어머님이 사이비 종교에 3천만 원을 주셨을 때부터 남편과 저는 따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 달 소득 차이가 크게 없지만 그 사이에 남편이 또 제 몰래 시모님께 돈을 조금씩 가져다 줬는지 2년 동안 단 1,500만 원 정도만 모아뒀더라고요. 제가 통장에는 약 3천만 원이 있었고 제가 여기서 도와주면 남편 말대로 크게 대출 안 받고 시모님의 신혼집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 돈을 다 소비해버린 뒤에 또 시모님의 신혼집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게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겠지만 돈을 털어서 그런 상황을 만들면 우리는 또 무일푼이 되는 걸까요? 남편에게 당신이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달아서 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인가요? 끌어다 쓰거나 알아서 빌려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시고 대신 이혼 서류도 찍어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이제 너희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6년 넘게 보면서 살아온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시댁 상황이 참 어려우시고 답이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해주시지만 언제까지 거기에 매달려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활비가 부족한 어머니에게 남편이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상식적인 한도 내에서 해주어야죠.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해서 이상한 곳에 가져다주는 시어머니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책도 없이 덜컥 아이만 만들어 결혼하겠다는 시동생이나 어쩌면 하나같이 자기들 생각만 하고 지들 편한 대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라고 아이를 낳기 싫어해서 안 낳는 것인가요? 개뿔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임신하고 애 보느라 회사까지 그만두고 쉬어버리면 남편이 혼자 버는 돈으로 어떻게 세 식구가 먹고 살아요? 버는 돈을 시어머니와 시동생 때문에 오롯이 우리 식구한테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제가 먼저 남편에게 너네 식구 도와주고 싶으면 이혼하자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이혼만큼은 절대로 못한다네요. 그러면 시동생이 어머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던 말던 당신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펄쩍 뛰면서 어떻게든 형제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막 자기 엄마를 보지 못했냐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돕고 앞으로는 동생도 열심히 살겠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믿어줄 것을 요구했다. 믿냐 안 믿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뭔지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은 없는 셈 치더라도 이제 남편이나 내가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아직 모아둔 돈 하나 없이 다시 시댁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으며 진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겠다고 느꼈다. 그냥 내 신경 쓰지 말고 이혼하자고 다시 말했어요. 여보, 진짜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당신은 집에서 효자 노릇하면서 사는데 나는 부모님께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살았어. 나 그만하고 싶어. 사람을 만들고 이혼한 다음에는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은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가 이혼하자고까지 한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도와주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소송을 하든 변호사를 찾아가든 내가 알아서 이혼하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다음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말도 하지 않고 따로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인터넷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검색하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진짜로 소송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계시다고요? 그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자리를 비켜주어야 할까 고민했는데 짜증이 살짝 났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뛰어들며 울면서 매달렸어요. 너는 우리 집 며느리로 몇 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말할 수 있니? 절대 안 돼. 집을 나가려고 하면 내가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까지 가라라고 그녀가 갑자기 붙들며 말하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처음이었고 저도 마음이 살짝 약해져서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야기는 끝났어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일이라고 뿌리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으나 뒤이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싹 다 달아났습니다. 이번에 딱 한 번만 너가 눈을 감아줘라. 우리 둘째도 살아야지. 내가 해주고 싶어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를 보고 이혼도 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돈을 벌어서 시댁이나 도와주면서 살라는 말이 들렸어요.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방금 전까지 약해졌던 마음도 싹 다 사라져버리고 집안 사람들은 진짜 안 되겠구나. 끝까지 거머리처럼 내 피를 빨아먹고 살겠구나 싶어서 나를 붙들고 있는 어머님의 팔을 뿌리치고 나는 못 살겠으니 두 아들이랑 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모가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엉엉 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이 와중에 시어머니를 붙잡고 울지 말라고 하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심판을 찍고 앉아 있었던 제가 그날 간단한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고 지금은 남편과 마지막 이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 몫으로 따로 모아둔 적금은 당연히 제 돈이고 부동산을 내놓고 전세금의 반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동생의 결혼을 도와줄 돈이 필요한 남편이 이혼을 앞두고 반은 자신의 동생에게 나머지 반은 저에게 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요구한 돈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저는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30대의 절반이나 쓰레기통에 처박은 듯한 기분이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아봐야 만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남편에게 돈을 받으면 제가 모은 돈이랑 합쳐서 친정 부모님 댁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제가 이 나이에 남자를 다시 만나서 재혼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결혼과 시댁으로 지긋지긋해요. 그럴 때는 있으면 제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서 즐겁게 살 거예요. 앞으로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우리 친정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